엄마, 우리 이거 돌려주자. 주인이 얼마나 슬프겠어. 한겨울, 길에서 주운 악어 가죽 지갑, 빳빳한 5만원권의 수표까지 두 식구 몇 년은 먹고 살 큰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8살 아이는 그 돈다발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올려다 봤습니다. 월세가 넉 달이나 밀리고 먹고 싶다던 피자 한 판 못 사주던 가난한 엄마는 그 길로 경찰서를 찾아갔죠. 그런데 지갑을 찾으러 온 재벌회장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 앞에서 무릎이 꺾이며 끝내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은 대체 이 가난한 아이에게서 무엇이 보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길 바랄게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부는 12월 어느 날 밤 11시 막차에서 내린 한 여자가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텅 빈 정류장을 종종 걸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32살 윤서였어요. 한 손에는 손잡이가 축 늘어진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든 건 윤서가 일하는 숯불갈비집 불판 위에 남아버려질 뻔한 삼겹살 몇 점. 사장 몰래 버리기 아까워 싸운 것이었어요. 12시간을 꼬박 서서 불판을 닫고 손님 자리를 치운 손이었죠. 손등은 불기에 대어 벌겋게 부르텄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검은 그을음이 박여 있었습니다. 남이 굽다 만 고기를 몰래 싸가는 자신이 가끔은 초라했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봉지를 내려다보면 거짓말처럼 아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하준이 고기 먹일 수 있겠다. 그 생각 하나면 부끄러움 같은 건 어느새 녹아 사라졌죠. 정류장에서 옥탑방까지는 가파른 비탈길을 10분 남짓 올라야 했어요. 칼바람이 패딩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윤서는 품속 비닐봉지만은 식을세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반쯤 올랐을 때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윤서의 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어요. 밀린 월세, 이번 주까지 안 주시면 방 빼셔야 합니다. 넉 달치 200만 원. 윤서에게는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가파른 언덕 한복판에서 윤서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발밑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래도 이내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다시 언덕을 올랐어요. 위에서 누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계단 아래에 닿았을 때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곱은 손을 호호 불며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 하준이었습니다. 엄마. 8살짜리가 짧은 다리로 후다닥 달려와 윤서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 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더니 하준이가 갑자기 콜록콜록 장기침을 터뜨렸어요. 찬바람에 또 여린 기관지가 놀란 거예요.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준이는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성 천식을 알아 찬 공기만 쐬어도 이렇게 발작처럼 기침을 쏟아내곤 했거든요. 하준아, 이 추운데 나와 있으면 어떡해. 기침 도지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엄마 오는 거 빨리 보고 싶어서. 올려다보는 그 맑은 눈망울에 윤서는 차마 더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만 목이 콱 메었어요. 방금 전 휴대폰 속 그 차가운 문자도 이 얼굴 앞에서는 잠시 잊혔습니다. 윤서는 얼른 아이를 끌어당겨 엄보를 두 손으로 감싸고는 서둘러 안으로 들였어요. 옥탑방 문을 열자 냉골 같은 공기가 훅 끼쳐나왔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보일러는 벌써 일주일째 멈춰 있었고 방바닥은
한겨울 시멘트처럼 차가웠어요. 천식을 앓는 아이에게 이 추위가 얼마나 독인지 잘 알기에 윤서는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얇은 솜니부를 끌어다 하준이의 어깨에 둘둘 둘러주고는 머리맡에 둔 흡입기부터 챙겨 아이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자, 한번 흡하고. 옳지. 흡입기 약값도 만만치 않아 늘 가슴을 졸였지만 이것만큼은 윤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뜨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차분히 가라앉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윤서는 비로소 한숨을 돌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따뜻한 거 해줄게. 윤서는 언손으로 가져온 삼겹살을 프라이팬에 옮겨 담고 데웠어요. 차갑게 굳었던 기름이 녹으며 좁은 방 안에 고소한 냄새가 번졌고 윤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도톰하고 성한 살코기만 골라 가위로 잘게 잘라 하준이 밥그릇 위에 수북이 올려주었어요. 우와, 오늘 고기 진짜 많다.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가 살코기를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사이 윤서는 제 젓가락을 놀렸어요. 윤서의 몫은 살이라곤 거의 붙지 않은 채 새카맣게 그을린 가장자리뿐. 그 탄 조각을 아이가 볼세라 얼른 제 입에 넣고 쓴 기색 하나 없이 우물거렸어요. 입안에서 까끌하게 탄내가 돌았지만 윤서에겐 그마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살코기를 맛있게 씹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윤서는 이미 배가 부른 사람 같았죠.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하준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윤서를 빤히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내일은 피자 먹으면 안 돼? 윤서의 손이 멈칫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치즈가 쭉 늘어나는 그 피자가 어지간히 먹고 싶었나 봅니다. 반 아이들은 생일이면 의뢰시켜 먹는다는 그 흔한 피자 한 판을 하준이는 여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피자? 응. 딱 한 입만 먹어보고 싶어서. 안 되면 안 먹어도 돼. 하준이가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가 곤란해할까봐 묻자마자 제 입으로 도로 주워 담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윤서의 가슴 한복판을 칼끝처럼 후벼 팠습니다. 당장 넉 달치 밀린 월세를 어찌 막을지도 막막한 처지에 피자 한 판이 다 무슨 사치였을까요? 그래도 윤서는 그깟 한 판을 끝내 사주지 못하는 제 형편이 사무치게 미안했어요.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걸까요? 하준이가 엄마의 팔을 붙잡고 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사실 피자 별로 안 좋아해. 엄마가 해준 고기가 100배 더 맛있어. 그러고는 남은 밥을 마지막 한 톨까지 싹싹 비우고 배를 통통 두드렸습니다. 아, 배불러. 나 이제 진짜 하나도 안 고파. 윤서는 가만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가 볼까봐 손등으로 눈가를 꾹 눌러 닦았습니다. 겨우 8살짜리가 엄마가 마음 아파할까봐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서러움보다 엄마가 속상해하는 그 얼굴을 보는 게 더 싫었던 거예요. 윤서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하준이한테 따뜻한 피자 한 판을 꼭 배불리 먹이고야 말겠다고. 남들에겐 우스운 소원이었지만 윤서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한 약속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하준이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고개를 빼꼼 들었어요. 아, 맞다. 엄마, 나 아까 길에서 지갑 주웠어. 지갑? 하준이가 잠옷 주머니를 한참 뒤적이더니 손에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 악어 가죽 지갑이었어요. 손때 하나 없이 결이 매끈한 게 한눈에 봐도 감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눈밭에 떨어져 있었어.
주인 아저씨가 이거 잃어버리고 엄청 슬플 것 같아서 주워왔어. 하준이가 제법 의젓하게 말했어요. 나도 작년에 엄마가 사준 벙어리 장갑 잃어버렸을 때 엄청 울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주인 찾아주자, 엄마. 윤서는 그 손에서 지갑을 건네받았습니다. 묵직했어요. 주인을 찾아주려면 신분증부터 봐야겠다 싶어 무심코 지갑을 열자 그 순간 윤서의 두 눈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5만 원짜리 지폐가 빳빳하게 칸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는 것조차 아득할 만큼 두툼했고 뿐만이 아니라 안쪽 깊숙한 칸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이 가지런히 끼워져 있었어요. 윤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심장이 쿵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윤서의 머릿속에 누군가 속삭이듯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돈이면 넉 달 밀린 월세를 한 번에 갚고도 한참이 남아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서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쫓겨나지 않아도 돼. 보일러도 고치고 하준이한테 그렇게 먹고 싶다던 피자도 실컷 사줄 수 있어. 하준이가 짓던 그 시무룩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윤서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가슴속에서 두 마음이 사납게 부딪혔습니다. 어차피 이 지갑 주인은 이만한 돈쯤 잃어버려도 티도 안 날 부자일 겁니다. 본 사람도 없고 누가 알 리도 없었죠. 윤서의 손이 저도 모르게 지갑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지갑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옆에 앉은 하준이가 까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 윤서의 일그러진 얼굴이 그대로 비쳤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윤서는 흠칫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8살 아들이 슬퍼할 누군가를 위해 눈밭에서 주워온 지갑을 그 어미는 제 주머니에 넣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준이의 그 깨끗한 눈앞에서 윤서는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아니야. 엄마 안 아파. 윤서는 흔들리던 손을 꽉 그어쥐고는 지갑을 내려놓고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하준이 말이 맞아. 이건 주인 아저씨한테 정말 소중한 걸 거야. 내일 날 밝으면 엄마랑 같이 경찰서에 갖다 주자. 진짜? 그럼 주인 아저씨가 엄청 좋아하겠다.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천진한 웃음을 보며 윤서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무리 살림이 막막해도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하준이가 자라서 떳떳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그 어미가 먼저 떳떳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윤서는 잠든 하준이의 머리맡에 그 악어 가죽 지갑을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한 푼의 욕심도 부리지 않기로 한 다짐과 함께였어요. 이튿날 아침 윤서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동네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어붙은 두 모자의 볼을 사르르 녹여주었어요. 윤서가 젊은 경찰관에게 지갑을 내밀며 길에서 주운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심히 지갑을 받아 열어보더니 그 안에 두툼한 현금과 수표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걸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요즘 세상에. 경찰관은 신분증 칸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들고는 더욱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거 대성그룹 한만호 회장님 지갑인데요.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성그룹이라면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듣던 굴지의 대기업이었으니까요. 경찰관이 부랴부랴 어딘가로 전화를 걸자
비서실로 연락이 닿았는지 회장 측에서 곧 사람을 보내겠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윤서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 길을 나선 터라 아직 잠이 덜 깬 하준이는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윤서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천사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죠. 얼마쯤 지났을까? 파출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노신사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걸친 그는 비서를 거느린 채 곧장 경찰관에게 다가왔어요. 대성그룹 회장 한만우였습니다. 평생을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 특유의 범접하기 어려운 위험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경찰관이 지갑을 건네자 만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든 거액의 현금에는 만우가 눈길조차 주지 않고는 다급하게 지갑 안쪽 가장 깊숙한 칸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안에서 손바닥만 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도록 만진 흔적이 역력한 아주 오래된 사진. 다행이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만우가 사진을 가슴에 꼭 품으며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에게는 그 한 장의 사진이 지갑 속 수천만 원보다 1000배는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8년 전 세상을 떠난 외아들 도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으니까요. 만우가 8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어요. 회장님, 저쪽에 계신 분이 지갑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만우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의자 쪽으로 시선을 옮긴 그 순간이었어요. 만우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히 멀어지고 오직 한 곳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여인의 무릎에 기대어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 만우의 손에 들린 사진과 잠든 아이의 얼굴이 거짓말처럼 똑같았습니다. 오뚝한 콧날,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콧잔등 끝에 콕 박힌 작은 점 하나까지도요. 만우의 손에서 방금 그토록 소중히 쥐고 있던 사진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쿵 하고 내리쳤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만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어린 도연이가 지금 저 의자 위에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나? 만우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올 리 없다고, 늙은 가슴이 헛것을 보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한번 요동치기 시작한 심장은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만우는 떨리는 다리로 그 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제야 윤서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지갑을 돌려받은 회장이 어째서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잠든 제 아이만 저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까?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도 서글픈지 윤서는 까닭 모를 불안에 저도 모르게 하준이를 끌어당겼어요. 윤서가 인기척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하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가 잠결에 눈을 비비며 부스스 깨어나 까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낯선 노인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친 순간 만우의 가슴 깊은 곳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눈빛마저 어린 도연이와 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몇 살입니까? 만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어쩔 수 없이 갈라져 나왔어요. 8살이요. 윤서의 대답에 만우의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8년 전 도연이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였으니까요. 만호는 그 모자를 도무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마음이 편치 않으니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게 해달라고 거의 사정하다시피 청했어요. 한사코 사양하던 윤서도 잠에서 깬 하준이가 만호의 손에 이끌려 좋아하는 걸 보고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만호가 데려간 곳은 윤서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정갈한 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갈비찜과 잡채, 전과 나물이 끝도 없이 차려졌습니다. 하준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거 다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야? 묻는 그 한마디에 만호의 가슴 한구석이 또 한 번 시큰했습니다. 아이는 음식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엄마의 눈치부터 살폈어요. 만호는 애써 너털웃음을 지으며 하준이의 밥그릇 위에 갈비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상 한쪽에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대야 한 접시가 새로 놓였고 노릇하게 익은 새우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에 퍼졌어요. 그런데 하준이가 그 접시를 보더니 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하준아, 새우 안 먹어? 맛있는데. 만호가 묻자 윤서가 대신 나섰어요. 아, 그게 하준이가 알레르기성 천식이 있어서요. 평소에도 찬 바람만 쐬면 기침을 달고 사는데 특히 새우 같은 갑각류는 한 입만 잘못 먹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고 숨이 막혀서 어릴 때 모르고 먹였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그 뒤로는 새우라면 근처에도 못 가게 한답니다. 순간 만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알레르기성 천식, 갑각류만 닿으면 부풀어 오르던 온몸, 가빠지던 숨. 그건 도연이가 그랬어요. 어릴 적 도연이도 똑같이 천식을 알아 환절기마다 기침을 달고 살았고 새우만 입에 댔다 하면 온몸이 벌겋게 부풀어 병원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 흔치 않은 체질을 만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둘러엎고 응급실을 내달리던 그 밤들이 어찌 잊히겠습니까? 만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어쩐지 등골이 자꾸만 서늘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만호의 눈에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하준이가 젓가락질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보통은 검지로 젓가락을 받쳐주는데 하준이는 검지를 살짝 편 채 가운데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눌러쥐고 있었어요. 그 독특한 손놀림을 만호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연이도 꼭 저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운데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쥐었고 몇 번을 고쳐주려 해도 그 버릇만은 어른이 될 때까지 끝내 고치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식탁 아래로 슬그머니 손을 감추었어요.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성은 자꾸만 아니라고 도리지를 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는 혹시나 하는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만호는 도무지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만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윤서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계세요. 하준이를 갖고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절 두고 떠난 거죠. 벌써 8년 전 일이에요. 8년 전 임신, 그리고 갑자기 끊긴 연락. 만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이가 세상을 떠난 것도 바로 8년 전이었으니까요. 만호는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만호는 윤서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 이 늙은이한테 연락 주세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야지요. 윤서는 거듭 사양했지만 만호의 간곡한 청에 결국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렇게 모자를 배웅하고 홀로 남은 만호는 멀어져가는 두 그림자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8년 동안 꽁꽁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다시금 거세게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한남동 대저택으로 돌아온 만호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개의 방을 거느린 으리으리한 저택은 어쩐지 텅 빈 폐가처럼 적막하기만 했어요. 8년 전 그날 이후로 이 집에서는 웃음소리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만호가 안방문을 살며시 열자 어둠 속 침대 위에 한 여인이 모로 누워 있었어요. 만호의 아내 정옥이었습니다. 가슴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꼭 끌어안은 채였어요.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도연이의 사진.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정옥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단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대성가의 안주인이었죠. 만호와 정옥은 결혼하고도 오래도록 아이가 없어 남몰래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갈 무렵 마흔을 바라보는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가 바로 도연이었어요. 어렵게 정말 어렵게 얻은 단 하나뿐인 혈육. 정옥에게 도연이는 자식이기 이전에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8년 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낸 뒤로 정옥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침대맡 협탁에는 가정부가 차려둔 죽그릇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다시피 해도 정옥은 그저 아들의 사진만 하염없이 어루만질 뿐, 야윈 손끝이 닳고 다른 사진 위를 더듬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요. 그토록 곱던 사람이 화장도 거울도 다 잊은 채 그렇게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거예요. 삶의 의욕을 깡그리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만호는 침대맡으로 다가가 아내를 불러봤습니다. 여보, 나왔소. 하지만 정옥은 미동도 대답도 없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만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의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서재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은 만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새우만 닿아도 숨이 막히던 천식, 가운데 손가락으로 쥐던 젓가락. 그리고 8년 전이라는 그 시간. 자꾸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만호는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어요. 죽은 아이가 돌아올 리 없는데 괜한 미련으로 늙은 가슴을 헤집어 무엇하나. 그렇게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일렁이기 시작한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내선 전화기에 수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한 번, 두 번, 그 위에서 손이 몇 번을 오갔는지 모릅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알아봐서 아니면 그걸로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만에 하나 이 일이 안방에 저 사람 귀에 들어갔다가 헛된 희망으로 끝나는 날엔 8년을 겨우 숨만 쉬며 버텨온 정옥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늙은 가슴 하나 헤집어지는 거야 견디면 그만이지만 아내를 두 번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도 잠든 아이의 콧잔등에 박힌 그 작은 점이 도무지 눈앞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만호는 수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비서실장, 늦은 시간 미안하네. 곧 비서실장이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그 지갑을 찾아준 모자가 있었지.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조사를 좀 해주게.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누구와 인연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야. 비서실장은 잠시 의아한 기색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어요. 회장이 이런 지시를 내리는 데는 분명 그만한 까닭이 있으리라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만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좀처럼 입이 떨어지질 않았죠. 그 아이가 사는 집, 형편이 어떤지도 함께 좀 알아봐 주게. 비서실장이 물러간 뒤 텅 빈 서재에 홀로 남은 만호는 창밖의 야경을 오래도록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가 여느 때처럼 갈비집으로 출근하자 사장이 미안한 얼굴로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윤서 씨, 미안한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말이야.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 영문도 모른 채 윤서는 하나뿐인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새 윤서의 발밑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 가난한 모자의 생계줄을 한 가닥씩 끊어내고 있다는 것은 윤서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비서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부탁하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만호는 비서실장을 내보낸 뒤에야 그것을 열었어요. 봉투를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고 윤서의 이름과 나이, 지나온 세월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만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한 줄에서 손이 우뚝 멈췄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중퇴. 그 학교, 그 학과는 도연이가 공부하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그것도 명문대를 어째서 중퇴한 걸까? 만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다음 장을 넘긴 만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대학 캠퍼스를 배경으로 젊은 두 남녀가 어깨를 맞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앳되고 밝은 얼굴의 윤서, 그리고 그 옆에서 윤서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고 웃고 있는 청년은 만호의 손에서 서류 뭉치가 스르르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아? 도연이었어요.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도연이가 사진 속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벚꽃이 흩날리는 길, 아담한 카페, 바닷가 노을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더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던 연인의 모습이었죠. 만호는 갈라진 신음을 토해냈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또렷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새우만 닿으면 숨이 막히던 그 천식도, 가운데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쥐던 그 버릇도, 그 아이는 틀림없는 도연이의 핏줄이었어요. 만호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잃어버린 손주였습니다. 만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8년 동안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만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토록 서로를 사랑하던 두 사람이 어쩌다 연락이 끊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는 정말 임신한 윤서를 매정하게 버리고 떠난 걸까? 만호는 8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사무실에 있던 만호에게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 목소리는 어쩐지 잔뜩 들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라실 소식도 있고요. 만호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바쁜 일정 탓에 그래, 저녁에 보자는 짧은 대답만 남겼어요. 그게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만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도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뒤였어요. 만호는 그날 이후로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통화에서 왜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소개해주고 싶다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깜짝 놀랄 소식이 무엇인지, 왜 단 한 번도 물어봐 주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소개하려던 그 사람은 바로 윤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깜짝 놀랄 소식이란 윤서의 뱃속에 깃든 새 생명이었던 거죠. 도연이는 사랑하는 여인과 곧 태어날 제 아이를 아버지에게 알리고 했고 결혼을 허락받고 가족을 이루려 했던 거예요. 도연이는 윤서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한달음에 달려가던 바로 그 길 위에서 영영 멈춰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윤서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연락이 끊긴 것을 버림받았다 오해하며 홀로 8년을 버텨왔던 거였죠. 이제야 그 중퇴라는 2글자의 의미도 또렷해졌어요. 한창 꿈 많던 24세 처녀가 갑작스레 연락 끊긴 남자의 아이를 홀로 떠안고는 학업마저 접은 채 그 어린 핏줄 하나 키워내겠다고 세상의 온갖 모진 풍파를 혼자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원망 하나만을 붙들고 말이에요. 만호는 책상에 엎드려 끝내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며느리와 손주를 알아보지 못한 회한이 늙은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만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더는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모자에게로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갈비집에서 쫓겨난 뒤로 윤서의 삶은 가파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새 일자리를 구하려 발버둥 칠수록 번번이 문턱에서 막혔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다 된 듯 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하준이의 천식 흡입기는 바닥을 보였고 쌀똥마저 비어갔어요. 윤서는 그저 이 악물고 버티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 옥탑방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이봐요, 아줌마. 월세가 벌써 넉 달째야. 더는 못 기다려. 당장 방 빼. 사장님 죄송해요.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면. 그 소리가 벌써 몇 번째야. 오늘 내일 안에 안 빼면 내가 짐을 다 드러내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집주인의 고함에 방 안에 있던 하준이가 겁에 질려 울먹였고 그 바람에 또 기침이 터졌어요. 콜록콜록 작은 몸이 들썩일 만큼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윤서는 황급히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흡입기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약을 살 돈도 당장 오늘 밤 발 뻗고 잘 곳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어요. 정말이지 세상 끝에 내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비탈길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만호였어요. 한 걸음에 달려와 집주인 앞을 가로막아 서선 품에서 수표를 꺼내 그 손에 쥐어주었어요. 밀린 월세에 위로금까지 얹은 것이요. 이 모자 오늘부로 내가 데려갈 테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시오. 서슬퍼런 그 위험에 집주인은 찍소리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윤서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만호를 올려다봤어요. 회장님이 어떻게 여기를. 만호가 무릎을 굽혀 윤서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윤서의 두 손을 제 거친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그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네, 회장님, 어째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도연이는 자네를 버린 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윤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 씨를 어떻게 아세요? 내 아들이네. 8년 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내 하나뿐인 자식이야. 윤서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어요. 만호의 갈라진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도연이는 자네와 뱃속의 아이를 나한테 알리겠다고 그렇게 들떠서 달려오던 길이었어. 그러다 그만 사고를 당한 거야. 자네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자네에게로 오던 길이었네. 윤서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휘청이는 윤서를 만호가 얼른 부축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도연 씨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났다고만 믿었던 그 사람이 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로 달려오다 그 길 위에서 숨을 거둔 거였습니다. 윤서의 두 눈에 차마 흐르지도 못한 눈물이 그득 차올랐어요. 입을 때려 해도 목구멍이 콱 막혀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울음조차 허락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윤서는 그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런 윤서를 만호가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엄마의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낀 하준이가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윤서의 굳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왜 그래? 내가 옆에 있잖아. 윤서는 그런 하준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만호가 그 두 모자를 지켜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게. 자네와 이 아이는 내 하나뿐인 며느리고 손주야. 나와 함께 가세. 더는 이런 곳에 둘 수 없네. 윤서는 쉬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갑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만호의 그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리고 품 안에서 기침을 콜록이는 하준이를 위해서 윤서는 끝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호의 저택은 윤서가 평생 그려본 적도 없는 대궐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준이는 드넓은 정원과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정작 만호의 마음은 온통 2층 안방에 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8년째 세상을 등진 채 누워있는 아내 정옥이 있었으니까요. 만호는 윤서와 하준이를 거실에 잠시 기다리게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요. 내 말 잘 들어보오. 만호가 정옥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우리 도연이가 우리한테 핏줄을 남기고 갔소. 도연이를 쏙 빼닮은 8살 배기 손주가 지금 이 집에 와 있어요.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던 정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힘으로 일어난 적 없던 사람이 무언가에 홀린 듯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비틀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로 통하는 계단 위에서 정옥이 우뚝 멈춰 섰어요. 저 아래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옥의 시간이 멈췄어요. 동그란 눈,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콧잔등 끝에 콕 박힌 작은 점 하나. 제 가슴에 묻은 아들의 어린 얼굴이 지금 눈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미는 단 한 번 보고도 제 새끼를 알아보는 법이지요. 정옥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도연아. 정옥이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영문도 모른 채 서 있는 하준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메말라 있던 두 눈에서 8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우리 도연이가 돌아왔어. 정옥은 아이를 안은 채 짐승처럼 흐느꼈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품인데도 하준이는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스함이 그 안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웃음소리가 사라졌던 그 거대한 저택에 마침내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호가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보드라운 갈색 털에 까만 눈이 반짝이는 커다란 강아지 인형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우와, 멍멍이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져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준이 거지. 그런데 이 멍멍이는 아주 특별한 친구란다. 만호가 인형의 앞발에 달린 단추를 가리켰어요. 이걸 짧게 한번 누르면 아주 멋진 목소리가 나온단다. 자, 한번 눌러보렴. 하준이가 고사리 손으로 단추를 꾹 누르자 인형 속에서 한 청년의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아가 아빠야. 아직 얼굴은 못 봤지만 아빠는 벌써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늘 곁에서 지켜줄게. 약속? 그건 도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에게 남겨둔 음성이었어요. 만호가 아들의 유품 속 휴대폰에서 찾아내 인형 속에 고이 넣어둔 것이었지요. 하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강아지 인형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친구들에게는 다 있어서 늘 부럽기만 했던 그 아빠라는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하준이는 그 짧은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곁에서 지켜주겠다던 그 따뜻한 약속을요. 이거 우리 아빠 목소리예요? 하준이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내 아빠가 태어나기도 전인 너한테 남긴 목소리란다. 하준이는 강아지 인형을 두 팔로 끌어안고 털에 얼굴을 묻은 채 태어나.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이름을 아주 작게 입에 올렸어요. 아빠. 하준이의 두 눈에서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서도 정옥도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날 이후로 하준이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단추를 길게 눌러 강아지 인형에 대고 조잘조잘 녹음하는 새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짧게 누르면 아빠 목소리, 길게 누르면 녹음. 하준이는 그 인형을 한시도 품에서 떼어놓지 않았어요. 그 작은 녹음 버릇이 머지않아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대성그룹 부회장실.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강태석? 만호의 사촌 동생이자 이 그룹의 2인자였어요. 태석은 지난 8년 동안 늘 한 발짝 뒤에서 그룹을 주물러 왔습니다. 형인 만호가 외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이 실권은 자연스레 태석에게로 기울었어요. 후계자가 사라진 그 빈자리를 오래도록 탐내왔습니다. 형만 늙어 물러나면 이 거대한 그룹이 온전히 제 것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때 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그 모자를 저택으로 들이셨습니다. 죽은 도연 씨의 핏줄이라며 손주로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쾅! 태석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치자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기어이 일이 이렇게 되는군. 태석은 사실 그 모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 도연이를 그렇게 치워버린 뒤 임신했던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어딘가에서 근근히 살아간다는 것까지도요.
그래서 회장의 눈에 띄기 전에 제풀에 지쳐 떠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자의 생계줄을 하나씩 끊어오던 참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윤서의 일자리가 거짓말처럼 말라붙은 것도 바로 태석의 손이었지요. 그런데 한 발 늦고 말았어요. 만호가 먼저 그들을 거둬 떡하니 손주로 앉혀버린 겁니다. 손주가 받아들여졌다는 건 곧 후계 구도가 통째로 뒤집힌다는 뜻이었어요. 공들여 쌓아온 제자리가 그 핏줄 하나에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점잖게 떼어내려던 계획이 어그러지자 태석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어요. 직접 만나봐야겠군. 며칠 지나지 않아 태석이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원을 거닐던 윤서에게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값비싼 정장에 번들거리는 구두, 빈틈없이 빗어넘긴 머리. 다만 웃고 있는 것은 이뿐이었습니다. 자네가 그 며느리인가? 태석은 윤서를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정원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인사가 늦었군. 나는 이 집안의 부회장 강태석이라고 하네. 위아래로 윤서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참 영리한 여자야. 어디서 굴러먹던 여잔지는 몰라도 애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단번에 재벌가 며느리라니. 8년이나 숨겨뒀다가 회장님 지갑 줍는 연극까지 꾸미고 말이야. 그 머리 아주 비상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됐고. 태석이 윤서의 말을 자르고는 감정이라곤 한 점 묻어있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차라리 고함보다 잔인했어요. 돈 보고 들어온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조용할 때 알아서 나가. 적당히 챙겨줄 테니 그 애 데리고 이 집에서 사라지라고. 괜히 욕심부리다가 다치지 말고라는 그 마지막 말에 윤서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윤서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당장이라도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을 눌러 참았어요. 이제 막 웃음을 되찾은 시부모님과 처음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은 하준이. 자신이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그 모든 게 깨질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이 돌아간 뒤에도 윤서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저만치서 하준이가 강아지 인형을 안고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방금 멍멍이한테 비밀 녹음했다? 엄마는 모르는 비밀이야, 헤헤. 하준이가 인형을 등 뒤로 감추며 장난스레 웃었어요. 윤서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태석의 그 서늘한 눈빛이 좀처럼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저택에는 잔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준이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 손을 잡고 등굣길에 나섰고 포근한 집과 제때 먹는 약 덕분인지 그 지긋지긋하던 천식 발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정옥은 8년 만에 정원으로 나와 메말랐던 화단에 다시 색색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하준이에게는 그 넓은 저택이 온통 놀이터였어요. 특히 사람 발길이 뜸한 후원 별채 뒤편은 숨바꼭질을 할 때마다 가장 즐겨 숨던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어른들은 좀처럼 가지 않는 그 으슥한 구석이 어린 마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무서운 일이 있을 때도 강아지 인형을 끌어안고 그곳으로 숨어들곤 했어요. 어느 날 윤서는 우연히 도연이가 쓰던 방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만호가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오롯이 보존해둔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그가 보던 책들이 떠나던 날처럼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만 시간이 8년 전 그날에 고여 있는 것 같았지요. 윤서는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지그시 쓸어보았어요. 도연이의 손때가 벤 그 흔적들 앞에서
가슴이 아릿하게 저며왔습니다. 미움으로 덮어두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고 명치 끝이 먹먹하게 차올랐어요.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런 윤서의 곁에 어느새 정욱이 다가와 있었어요. 우리 도연이를 많이 사랑해줬구나. 윤서가 화들짝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욱이 그런 윤서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고맙다. 우리 도연이 아이를 그 모진 세월 동안 혼자서 지켜줘서 이제 그 짐 이 할미한테도 좀 나눠주렴. 정욱의 그 한마디에 윤서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정욱의 손을 더 꼭 마주 잡을 뿐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미와 사랑을 잃은 여자 같은 사람을 가슴에 묻은 두 사람이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8년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것만 같은 잔잔하고 따뜻한 날들이었지요. 다만 만호는 이 평화를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태석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평생 사람을 읽어온 그 눈이 놓칠 리 없었으니까요. 만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태석의 주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나타난 뒤로 태석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그 핏줄에게 그룹을 물려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점잖은 방법이 더는 통하지 않자 궁지에 몰린 태석은 결국 가장 독한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택 후원 깊숙한 별채, 그 인적 드문 곳으로 태석이 험상궂은 사내 하나를 불러들였어요. 8년 전 그 일을 처리해 주었던 바로 그 청부업자였지요. 오랜만이군. 또 한 번 자네 손을 빌려야겠어. 이번엔 누굽니까? 그 여자랑 애새끼. 둘 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채 창문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술래잡기를 하다 늘 그랬듯 이곳으로 숨어든 거였습니다. 하준이는 강아지 인형을 가슴에 꼭 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엄마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서슬 퍼런 목소리가 견딜 수 없이 무서웠습니다. 하준이는 저도 모르게 늘 하던 버릇처럼 인형의 단추를 꾹 눌렀어요. 길게 녹음 단추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별채 안어른들의 목소리가 인형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청부업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집안 핏줄은 어째 다 부회장님 손에 정리가 되는군요. 8년 전 그 아들내미도 그렇고. 태석의 눈이 번뜩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들어. 8년 전 그날 도연이 그놈이 제 아비한테 전화를 했었지. 무슨 여자를 소개하겠다. 깜짝 놀랄 소식이 있다. 잔뜩 들떠서 말이야.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임신을 했더군. 결혼해서 후계까지 이으려는 속셈이었어. 태석의 목소리에 즐거운 기색마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의 브레이크에 손을 좀 봐줬지. 아버지 만나러 가던 그 길에서 트럭이랑 아주 깔끔하게 만나도록 말이야. 도연이는 사랑하는 윤서와 뱃속의 아이를 아버지에게 알리러 가던 그 길 위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윤서를 버린 게 아니라 윤서에게로 한달음에 달려가던 길에서요.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저 사내의 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씨가 8년 만에 기어나왔단 말이지. 이번엔 화근을 아주 뿌리째 뽑아야겠어. 그 여자랑 애새끼가 함께 탄 차가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오게 만들어. 그 끔찍한 말에 하준이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 무서운 아저씨가 엄마를 해치려 하고 있었어요. 하준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필 그때 별채에 찬 공기에 여린 기관지가 놀라
목구멍에서 기침이 울컥 솟구쳤어요. 죽으림을 다해 그 기침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큰일이 난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지만 숨을 죽이고 또 죽였어요. 이윽고 두 사람이 별채를 빠져나가고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하준이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러고는 단추에서 손을 뗐어요.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엄마에게로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방금 그 무서운 말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긴 줄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 뒤 태석이 가족 모임을 핑계로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척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시커먼 계획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준이를 차에 태워 데리고 나가 8년 전 도연이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끔찍한 사고를 꾸밀 작정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태석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지요. 우리 하준이 삼촌이 오늘 드라이브라도 시켜줄까? 야경이 끝내주는 데를 아는데 말이야. 그 말에 하준이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별채에서 들었던 그 무서운 아저씨의 목소리가 분명했으니까요. 식탁 아래에서 강아지 인형을 끌어안은 손끝에 식은 땀이 배어났어요. 싫어요. 하준이가 모기만 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어요. 하준아, 삼촌이 좋은데 데려가 준다잖니. 태석이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눈은 이번에도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어디든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엄마가 위험하다는 걸, 그 무서운 아저씨가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걸요. 8살 어린아이가 생애 가장 큰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강아지 인형을 탁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녹음 재생 단추를 꾹 눌렀습니다. 뭐 하는 거니, 하준아? 태석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을 때였어요. 강아지 인형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8년 전 그날 도연이 그놈이 제 아비한테 전화를 했었지. 그래서 그 차의 브레이크에 손을 좀 봐줬지. 이번엔 그 여자랑 애새끼 함께 탄 차가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오게 만들어. 화기애애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어요. 만호의 손에서 수저가 툭 떨어졌습니다. 정욱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윤서는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묻혀있던 그 참혹한 진실이 낱낱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태석이, 내 이놈. 만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생 흔들린 적 없던 그 노인의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도연이를,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이냐. 그것도 모자라. 이젠 그 핏줄까지. 만호의 목소리가 비통하게 갈라졌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 놈. 형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 녹음은 누가 조작한. 태석이 다급하게 둘러대며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로 새겨진 그 자백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인형을 쥔 하준이에게로 획 돌아갔어요. 윤서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준이를 와락 끌어당겨 제 등 뒤로 숨기고 두 팔을 벌려 태석 앞을 막아섰어요. 8년을 숨죽이고 참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제 발로 일어서서 누군가의 앞을 가로막은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들한테 손끝 하나 댈 생각 마. 떨리면서도 단단한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바로 그때 저택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만호가 조용히 들여다보던 것이 은밀한 내사로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만일을 대비해 저택 가까이 대기하던 형사들이 결정적인 자백이 터지자 곧장 안으로 뛰어든 거였어요. 강태석 씨, 살인 및 살인 교사,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석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형님, 이거 다 오해라니까요.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입으로 뱉은 그 말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 제 목을 올가맨 것이지요. 이 집안에서 가장 작고 여린 손이 완전 범죄인 줄로만 알았던 그 끔찍한 죄를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태석이 끌려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비참하던지요. 형의 그늘만 시기하다 끝내 조카의 핏줄까지 죽이려 한 그 추악한 욕심의 끝은 차디찬 쇠고랑이었습니다. 폭풍이 훑고 지나간 자리, 저택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어요. 조금 전까지 그 목소리로 가득 찼던 식당은 이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텅 빈 공간을 가르고 있었어요. 윤서는 여전히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방금 들은 진실이 뒤늦게 가슴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도현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 누군가 그 일을 죽인 거였어. 그것도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알리러 오던 그 길 위에서요. 도현 씨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윤서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손에 영영 멈춰버린 거예요. 그 사실이 윤서의 숨통을 조였어요.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윤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원망했어요. 임신한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비겁하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어쩌면 그 미움 하나로 그 세월을 버텨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로 오다가 자신과 아이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한 사람을 미워하며 보낸 그 긴 세월이 발밑에서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득 윤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식탁 위 하준이의 손이었습니다. 강아지 인형을 꼭 쥔 그 손. 검지를 살짝 편 채 가운데 손가락으로 쥐는 그 독특한 손 모양. 윤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이었어요. 매일같이 보면서도 그저 하준이만의 버릇인 줄로만 알았던 그 손.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연 씨의 손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윤서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먹느냐며 놀리곤 했던 바로 그 손버릇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하준이의 손끝에 그렇게 살아있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를 미워하던 그 모든 밤에도 아들의 작은 손이 되어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참았던 울음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처음엔 모골대를 비집고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흐느낌이었어요. 그러다 그 울음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윤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미움과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8년을 붙들고 있던 미움이 그 눈물에 한 방울씩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도연 씨. 윤서가 울부짖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오고 있었는데 나는
나는 당신을 8년이나 미워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호와 정옥이 다가와 며느리의 들썩이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노인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그저 함께 떨고만 있었어요. 8년 만에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을 위해 한자리에서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저택의 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울음을 멈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미처 흘리지 못한 눈물을 이제야 마음껏 쏟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그건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따뜻한 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태석이 체포된 뒤 일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8년 전 도연이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녹음 앞에서 태석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어요. 함께 붙잡힌 청부업자 또한 도연이의 차에 손을 댄 것도 이번 일도 모두 태석의 짓이었다고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재판에서 태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조카를 죽이고 다시 그 핏줄까지 없애려 한 그 무도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평생을 그토록 탐하던 부와 권력 대신 그에게 남은 것은 감방 한 칸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죄는 죗값을 치렀지요. 한편 유전자 검사 결과 하준이는 99.99% 틀림없는 도연이의 아들이자 만호의 친손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로소 대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로 무엇보다 만호와 정옥의 진짜 손주로 온전히 가족의 품에 안긴 거예요. 판결이 끝난 어느 가을날 가족은 다 함께 도연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기슭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어요. 만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돌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도연아, 이 못난 아비가 내 원수를 곁에 두고도 8년을 몰랐구나. 이제라도 다 갚았다. 부디 편히 쉬어라. 윤서도 그 앞에 섰어요. 8년 만에 처음 찾은 그의 곁이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을 그렇게 오래 미워해서 미안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하준이는 내가 잘 키울게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하준이도 두 손을 비석에 올렸어요. 아빠, 저 하준이에요. 나쁜 아저씨, 제가 멍멍이로 잡았어요. 아빠 원수, 제가 갚았어요. 그 한마디에 어른들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붉은 단풍잎이 묘비 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도연이가 그 작은 손을 어루만져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어느 저녁 저택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자 한 판이 놓였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도우 위로 치즈가 먹음직스럽게 늘어졌어요. 우와, 피자다. 진짜 피자야. 하준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환호했습니다. 그토록 먹고 싶었지만 차마 사달라 말하지 못했던 바로 그 피자였지요. 그런데 하준이는 가장 먼저 집어든 한 조각을 제 입이 아니라 엄마 입가로 가져갔어요. 엄마, 이거 먼저 먹어. 치즈 진짜 많이 늘어난다. 윤서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한겨울 옥탑방에서 피자 한 판 사줄 돈이 없어 가슴을 치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문득 하준이가 고개를 들어 윤서를 올려다봤어요. 그때 우리가 그 지갑 안 돌려주고 그냥 가졌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못 만났겠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 하준이가 주인 아저씨 슬프다고 꼭 돌려주자고 했잖아. 우리 하준이 그 착한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든 거란다. 만호와 정욱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하준이가 강아지 인형의 단추를 짧게 눌렀습니다. 인형 속에서 도연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우리 아가 아빠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늘 곁에서 지켜줄게. 약속? 온 가족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이는 떠났지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곁에 그가 남긴 핏줄로, 그가 남긴 목소리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때 웃음을 잃었던 그 저택에는 늦도록 도란도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어요. 1년 전 살을 애는 칼바람 속을 홀로 걷던 한 모자가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 환한 행복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푼의 욕심도 부리지 않고 돌려준 작은 지갑. 하나가 한 가족이 8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바꾸는 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런 작은 정직함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고 원망하는 동안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를 향해 한달음에 달려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오늘 이 한 편이 선생님들께는 어떤 시간으로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미움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세요. 굿밤 이야기였습니다.